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박세길 184페이지. 이러한 가운데 경찰과 테러 집단은 항쟁의 주모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했다. 이성을 상실한 광란적인 색출 작업 속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불순분자, 유육대 가족, 통비분자라는 명목으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만행은 종종 집단 학살이라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일찍이 4월 6일 서귀포 국방경비대와 테러 집단은 관아에서 대중적 탄압을 감행해 저항조직자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포함한 그 가족 30여 명을 서귀포 국민학교에 임시로 마련한 감옥에 집어넣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고문을 가했다. 그리고 그중 15명을 빨갱이 가족이라 하여 학교 동쪽의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가 참살한 후 개천해버렸다. 그러나 4.3 제주항쟁에 대한 진압작전은 적어도 50 단독선거를 치르기 전까지는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유격대와 제주민중의 일치 단결된 투쟁과 함께 경비대 내의 상당수가 항쟁 세력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격대는 한라산 밀림을 근거지로 삼고 용의 주도한 전술을 펼침으로써 여전히 도처에서 토벌대를 잇따라 격파하는 데 성공하고 있었다. 일반 민중도 살벌한 감시망을 뚫고 유격대를 지원하며 스스로도 칼과 곤봉을 휴대해 백석 테러에 대비했다. 그리고 군정은 학살 정책을 즉시 중지하라, 50 만국 선거를 단호히 배격한다 라고 주장하는 대중투쟁이 반무장한 자위대의 보호를 받으며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항쟁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제주시 봉계리에 사는 30여 명의 노인들은 결코 젊은이들에게 질 수 없다며 죽창을 들고 일어났고 나이 어린 아동들까지도 가세 수간의 감시소로부터 연막과 종소리를 이용해 토벌대 움직임을 마을에 알려 마을 사람들을 미리 피난시키는 임무를 맡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압제자의 민중압살 행위가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결국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후가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몸서리 쳐지는 피해 학살이 계속되는 가운데 억누를 수 없는 동포에 대한 죄책감과 미군정에 대한 분노는 양심적인 경사를 유격대 측으로 끌어들이고야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전황이 유격대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시점에서는 특히 현저하게 확대되어 양심적인 국민회회원, 독촉회원, 대동청년단원, 심지어는 군정 직원들까지도 항쟁의 대열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주 민중에게 커다란 위안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것은 바로 국방경비대 내의 애국적 장교와 사병들이 뜨거운 동포애를 발휘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과 이승만 일파가 기도하는 망국적 단독선거를 실력으로 저지해 끝까지 조국의 자주통일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제주민중의 항쟁을 진압하러 온 국방경비대 장병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도민의 격한 열기에 부딪히자 전의를 상실하고 도민을 동정해 오히려 힘들어가는 사실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9연대장 김익렬 소령은 4.3 제주항쟁이 빚어낼 파멸적 결과를 우려해 동족 상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며 쌍방에 화해교섭을 하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김소령의 호소로 김소령과
유익대 대표 김달삼 사이에 협상을 위한 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회담에서 김달삼은 제주도 민중의 타도 목표는 경찰이지 경비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서로 적대시하는 것을 그만두고 피하가 함께 공격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자라는 뜻을 강조하면서 다음의 4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1.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 반대. 2. 경찰의 완전 무장 해제, 경찰 토벌대의 즉시 철수. 3. 반동 테러단체의 즉시 해산, 서북청년회의 즉시 철수. 4. 피금자의 즉시 석방, 부당한 검거, 투옥, 학살의 즉시 중지. 이것은 전 도민의 절박한 요구이며 전체 한국민중 앞에 제기된 급박한 민족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더없이 타당한 제안이었다. 김익렬 소령과 김달삼 유익대 대표의 회담 결과 양자 사이에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져 결국 유격대가 무장해제 동의함과 동시에 4월 30일 오후 5시경 이를 실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때 경무부장 조병옥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회담의 성과는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제주 민중과 유격대에 대한 장병들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문상길 중위는 유격대 지도자와 비밀리에 접촉해 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열과 성의를 다 쏟았다. 또한 새로이 부산에서 투입된 오연대, 이대대의 오일균 대대장도 공공연하게 경찰 토벌대 횡포와 테러 집단의 무자비함을 비난하며 경찰과 민간인과의衝突에 있어 경비대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약 1개월에 걸쳐 훈련과 교육만을 실시하면서 경찰의 출동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의 방해로 평화협상이 결렬되자 격분한 문상길 중위 등은 곧바로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문 중위 요구에 응한 장병 100여 명은 유격대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면서 구연대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한 다음 도처에서 경찰 토벌대를 제압했고 그 사후에는 한라산으로 방향을 돌려 유격대와 합류해버렸다. 이러한 장병들의 거사는 유격대의 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전 도민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국방경비대 내에서 동조자들을 잇따라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많은 장병이 유격대에게 허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총성과 연기를 통해 경찰 토벌대의 위치, 수, 공격 목표를 사전에 유격대에게 전달해 주었고 모슬포 지대에서는 자신들의 무기를 민중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격대들도 우호적인 국방경비대와 적대 행위를 가급적 피하고 도리어 환영한다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중립적 입장을 지킬 것을 적극 요구했다. 그리하여 적어도 4월까지는 쌍방 사이에 단 한 번의 교전도 발생하지 않았다. 5번 188페이지 1948년 5월 초 제주도를 방문한 미군 장교 딘 소장은 토벌의 소극적인 김익렬 소령을 해임하고 그 후임에 박진경을 임명했다. 딘은 박진경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명령했다. 188페이지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단독 선거가 실시되는 5월 10일이 닥쳐왔다. 이날은 전체 제주 민중에게 지금까지 지속시켜온 피맺힌 투쟁이 최소한의 결실을 거둘지 그렇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 한판의 승패가 걸린 중대한 결전일이었다.
그리하여 제주민중의 모든 힘이 이날의 단독선거를 파탄시키는 데 기울어졌다. 투표일 당일 읍사무소, 신안공사, 경찰 숙소 등이 습격을 받았고 투표 거부 전단이 가두를 뒤덮었다. 많은 시민과 학생이 교묘하게 탄압을 피하면서 길모퉁이에 서서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콧을 호소하는 등 눈물겨운 투쟁이 전개되었다. 계속해서 막강한 유격대와 자위대의 협동작전으로 각지의 선거사무소와 투표소가 습격을 받게 되었고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투표함 등이 불태워졌다. 그리하여 제주도에서의 5.50 단독선거는 완전히 분쇄되었다. 대부분의 투표소에서는 아예 선거조차 치러지지 못했고 투표가 가까스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투표함에 단 몇 표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에서 집계된 투표 참여율이 70%에 달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허위 발표는 전 남한 민중의 투표 참여율이 93%에 이르고 있다는 발표 내용까지도 근본적으로 그 진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제주도에서의 단독선거 좌절은 미국과 이승만 정권의 민족 분열 음모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 즉, 제주도라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전 민중적인 선거 거부는 강압적으로 수립되는 이승만 단독 정부의 정당성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통치 질서 자체에도 언제 전 남한 지역으로 옮겨 붙을지 모르는 불씨를 남겨둔 셈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승만 일파는 제주 민주항쟁의 불길을 끄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당초 기대했던 만큼 원만하게 추진되지는 못했다. 우선 제주도 내 경비대를 효과적인 토벌 부대로 개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항쟁 세력에게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다수의 장교가 해임되거나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처형당한 장교들 중에는 문상길 중위와 그의 동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김익렬 소령의 후임으로 파견되어 악명을 떨쳤던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바 있었다. 6. 189페이지 6. 다음은 문상길 중위와 함께 박진경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사형당한 손설로 하사의 진술 내용이다. 박 대령의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은 전 연대장 김소령의 선모작전에 비하여 볼 때 그의 작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그릇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가 하북이란 부락에 갔을 때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 또 5월 1일 오랄이란 부락에 출동했을 때는 수많은 남녀노소의 시체를 보았을 뿐인데 이들은 자세한 조사의 결과 경찰의 비행임을 알게 되었다. 사격 연습을 한다고 부락의 소와 기타 가축을 토살했으며 폭도가 있는 곳을 안내했다가 없으면 총살하고 말았다. 또 매일 한 사람이 한 명의 폭도를 체포해야 한다는 등 부하에 대한 애정도 전혀 없었다. 박 대령을 암살하고 도망갈 기회도 있었으나 30만 도민을 위한 일이므로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나의 생명이 30만 도민을 위한 것이며 민족을 위한 것인 만큼 달게 처벌을 받겠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90페이지 190페이지 터벌 계획은 1948년 10월 20일 진격 명령을 받은 여수의 14연대가 봉기를 단행함으로써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되었다.
14연대의 장병들이 동료에 대한 학살을 거부하고 총무리를 미국과 이승만을 향해 돌려버린 것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토벌이 가능해진 것은 군대 내의 핵심적인 저항 세력이 어느 정도 뿌리 뽑힌 1948년 11월경에 이르러서였다. 그 당시 제주도의 유격대는 7, 8월에 있었던 지하선거에 따른 소강 상태를 지나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군부대의 봉기를 계기로 재차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 같은 유격대의 공세와 재정비된 군대의 계속적인 투입은 이미 양자 간의 전면적 충돌과 그에 따른 대규모 희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토벌작전은 로버트를 단장으로 하는 미 군사고문단의 주도 면밀한 지휘에 따라 진행되었다. 제주도 상공에는 언제나 미 군용기가 굉음을 내며 날고 있었고 해상에는 미 순양함이 파도를 가르며 위협 시위를 행했으며 육지에서는 미군이 말이나 지프를 탄 채 어수선하게 지휘를 했다. 7. 여순봉기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도 드러나지만 미군은 반란군 진압에 대한 한국군의 자세에 대해 일정한 의심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4.3 제주항쟁 이후 남한민중의 무장항쟁에 대한 진압은 대부분 미군의 작전 계획과 진도 지휘에 따라 이루어졌다. 대체로 한국군이 갖는 온건성과 소극성에 비해 진압작전에 대한 미군의 태도는 전적으로 무력에 의존한 극히 잔인한 형태를 띠는 것이었다. 191페이지 본문으로 와서 애초부터 토벌작전은 유격대와 일반 주민이 거의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전개되었다. 토벌대의 눈에는 대부분의 제주민중이 잠재적인 유격대임과 동시에 유격대의 협력자로서 동일한적으로 비쳤음에 틀림없다. 이는 당시 이승만 정부의 요인들이 행한 발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제주놈들은 모조리 죽이시오. 이승만. 대한민국을 위해 전도에 휘발유를 부어 30만 도민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태워버려라. 조병옥. 제주도의 40만 도민이 없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의 존립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신성모. 이에 따라 방화, 초토화, 소개 작전을 구사해 유격대의 근거지를 완전히 빼앗는 삼광작전, 불태우고 죽이고 굶겨 없애는 삼진작전, 하나하나 골라서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집단 학살하는 가공할 토끼몰이식 토망사령작전, 빨갱이 색출을 명목으로 한 집 한 집 샅샅이 쓸어버리는 롤러작전, 최대한의 살상을 작전의 지상 목표로 잡는 몰살작전 등등 갖가지 작전 방식이 총동원되었다. 7. 192페이지. 이러한 작전은 다양한 조치로 더욱 강력히 뒷받침되었다. 저항자에 대한 밀고가 장대되었고 밀고된 내용은 진위를 묻지 않았으며 밀고된 자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간단히 처형되었다. 모든 토벌대에게는 저항자를 매일 한 명씩 색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졌다. 또한 유격대를 생포한다거나 살해했다는 물적 증거로 상관에게 머리만 제시하면 직책 여하에 따라 상금을 타거나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민중학살 장려금 제도까지 마련되었다. 이 밖에도 유격대와 일반 주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상간부락의 주민들을 별다른 생계대책 없이 강제로 이주시켰고 남은 논밭과 부락은 간단히 불태워 없앤다. 또한 해안마을의 주위에는 성곽을 쌓아 올림으로써
유육대의 잠입을 저지했다. 아무리 뛰어난 투쟁력을 지닌 제주민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광복한 탄압을 극복해낸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욱이 제주도는 육지에서 떨어져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섬이었다. 항쟁의 섬 제주도는 급속히 피바다 속으로 잠겨졌다. 5.50 단독선거 이후 진행된 민중학살의 참혹한 광경에 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유격대에 의해 참패를 겪은 토벌대는 5월 19일 한림면 상명리를 봉쇄하고 불황민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후 마구잡이로 몽둥이질을 퍼부었다. 그리고 그중의 22명을 빨갱이 공범자로 몰아 지소로 연행하던 도중 음부동의 어느 보리밭에 일렬로 나란히 세워 사살한 후 그대로 들판에 내버렸다. 1948년 7월 5일 애월 주둔 토벌대는 주민의 대부분을 몰살시키기 위해 학교에 시국학년회가 있다라고 속이고 주변 불황민 약 1000여 명을 총검으로 위협하여 모아왔다. 그들은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무자비한 집단고문을 가한 후 그 중에서 800여 명의 주민을 유격대 혹은 그 협력자로 선별해내어 군용 트럭에 태워 제조 비양장으로 끌고 가 일제 사격을 가하여 죽였다. 또 김두봉의 부인을 포함한 17명은 산지시장에서 공개 총살된 후 바다에 버려졌고 김기호를 비롯한 수명은 몸에 돌출을 달아 바다에 빠뜨려졌다가 한다. 표선면 출신의 박남연이라 불리는 경찰이 마을의 살벌한 악덕 보스와 한패가 되어 표선, 가시, 성읍, 토산지방은 유격대의 소굴이다 라고 날조하고 토벌대의 선도역으로 되어 토산지방을 강력히 탄압하고 주민을 손닿는 대로 체포하여 잔인한 고문을 가했다. 그 악랄한 고문을 참지 못하고 한 명의 청년이 감시의 눈을 피해 민가의 옥상에 숨어 올랐다. 그는 추적해온 경찰을 지붕에서 찔러 떨어뜨리고 지붕이 닿는 고해선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주인이 죽창을 가지고 즉시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토벌대에 통보한다고 위협했다. 그것에 울컥한 청년은 창을 빼앗아 그를 찔러 죽이고 도주했다. 그것이 불황민 대량 학살의 동기라고 한다. 그날 100명 이상의 토살리의 청장년은 염주처럼 꿰어져 표선면의 모래구덩이로 연행되었다. 1열, 2열, 3일로 나란히 세워지고 기관총과 소총의 일제 사격이 시작되었다. 마치 밭에 빈틈없이 자란 잡초가 한 번에 쓰러뜨려지는 것처럼 쓰러져 갔다. 모래구덩이를 뒤덮은 피의 흐름, 총성에 뒤섞여 절규하는 어린애와 부인들의 소리, 주도 면밀히 계획된 학살에 마을 사람들은 앗하는 사이에 몰살되었다. 그리고 본보기를 위해 거기에 널려졌다. 학살의 참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모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또한 불가능했다. 한없이 지루하도록 오랫동안 몰아쳤던 핏바람이 광기 후에 제주섬에 남은 것이라고는 미망인, 고아, 폐허가 된 부락, 불태워진 논밭 등 오로지 살상과 파괴의 흔적뿐이었다. 한 자료는 1948년 4월 3일 이후 1949년 4월까지 이루어진 대량 살상과 파괴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다. 8만 6천 명 살상, 1만 5천 호 방화, 7만 8천 두의 소와 2만 2천 필의 말 및 2만 9천 마리의 돼지 도살,
공류 13만 5천석, 고구마 420만 관, 면화 9만 7천 관, 소채 90만 관 소각. 이처럼 제주도 전역에 추진된 완벽한 초토화 작전과 대량 학살은 유격대가 존립할 수 있는 조건을 근원적으로 박탈했다. 유격대는 1949년 초 신년 대공세를 펴는 등 끈질김을 과시하기는 했지만 토벌군의 압도적인 우세, 지리적인 고립, 병력 보충과 보급품 조달의 중단 등 헤아릴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 1949년 4월 중순의 토벌작전 이후 잔존한 유격대는 100여 명이 채 안 되었다. 김달삼 이후 사실상 최종적으로 유격전을 지도했던 이덕구는 6월 7일 경찰의 공격으로 사살되었다. 그의 시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제주시 관청 건물 앞에서 죽창으로 난도질당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제주도의 유격전은 일시적으로 세력을 회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남한 지역의 모든 유격대와 마찬가지로 한국 전쟁의 종료와 함께 그토록 파란만장했던 항쟁의 대열은 쓰디쓴 좌절감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량 학살의 회오리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제주민중은 깊은 침묵의 늪으로 빠져들어갔다. 지나온 순간들에 관해 말문을 열었다가는 자칫하면 불순분자로 오인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한국전쟁 이후 남한 민중 사이에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했다. 195페이지 3. 여순봉기 돌풍 1948년 10월에 들어서면서 제주도 유격대는 재차 공세를 강화하면서 각처에서 토벌대를 격파했다. 이러한 끈질긴 저항에 봉착한 이승만 정부는 계속 군병력을 증파함으로써 항쟁의 불길을 잠재우고자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도리어 불을 끄려다 자신의 몸까지 태워버리는 결과를 자초하게 되었다. 동포에 대한 학살 행위를 거부한 장병들이 총구를 동포로부터 바로 이승만 정부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10월 2일 거제도에 주둔하고 있던 500여 군병력은 정부의 제주도 진압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봉기를 단행했다. 그러나 워낙 중과부적이었기 때문에 거제도 봉기군은 순식간에 진압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0월 중순경 군대 통수권을 쥐고 있던 전 군정장관 딘 소장은 제14연대 제1대대에게 제주 진압을 위해 출동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이들 부대에게는 더욱 성능이 좋은 M1 소총, 60mm 박격포, 카빈 소총과 풍부한 탄약 등 미제 무기가 지급되었다. 그리하여 제14연대 제1대대는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제14연대의 애국적 장교와 사병들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이른바 빨갱이 숙청 작업으로 상당히 동요하던 차였다. 특히 연대 내에서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었던 전 연대장 오동기 소령이 소위 혁명의용군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 구속된 사건은 군 장병들 사이에서 급속히 불만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혁명의용군 사건 196페이지 혁명의용군 사건은 여순봉기 발발 직후인 10월 21일 국방장관 이범석 수도경찰청장 김태선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오동기 소령 한국독립단계 상교 오동기 소령은 이미 9월 28일에 구금되어 있었다. 동 사건은 주모자 최능진,
오동기, 서재총, 김진섭 등이 남북 노동당과 결탁하여 무력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 쿠데타를 강행하려던 직전에 금거하였는데 그 말단 세포들이 근본 여순 사건을 야기한 것이다 라고 발표되었다. 이 발표가 있자 김구는 나는 극우 분자가 근본 반란 사건에 참여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박현채 외 해방 전후의 인식 3. 한길사 1987 487쪽 바로 이러한 때 동포에 대한 학살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결국 직접 출동 명령을 받은 제1대대뿐만 아니라 제14연대 전체가 급속히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동포에 대한 학살 행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선택 가능한 길은 봉기뿐이다. 드디어 10월 19일 오후 8시 제주도로 출발하기 위해 해군 상륙장에 몸을 실어야 하는 순간이 닥쳐왔다. 바로 이때 핵심적인 장병 40여 명이 신속히 병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한 가운데 비상나팔 소리와 함께 제1대대 장병 전원이 연병장에 집결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제14연대 소속 나머지 2개 대대도 순식간에 합류함으로써 장병 수는 3천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연병장은 부지불식간에 집회장으로 돌변했다. 지창수 중위가 연단에 올라서서 제주도 출동 거부, 경찰 타도, 남북 통일을 위해 민중의 군대로 행동할 것을 호소했고 대부분의 사병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졌다. 제14연대 장병들은 행동 통일을 거부하는 하사관 20명을 그 즉시 처단함과 동시에 저 혐오스러운 경찰을 타도하자, 우리는 조국의 영혼인 남북 통일을 위해 걸게하자,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 해방꾼으로 행동하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을 든 채 여수 시내를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다. 12. 197페이지 12 노민영 역금 앞의 책 199쪽 여수읍으로 향할 때 누가 지휘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반란군 지휘관으로 알려진 김지회 중위는 병사들을 직접 선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지회는 반란을 제재하려 했으며 이때 사병들이 그를 사살하려 하자 남로당 원임을 실토했다고 한다. 순천에서 백마를 타고 지휘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또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남로당 전남도당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토의를 했으며 결국 당의 거사로 사후 승인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봉기는 남로당 중앙은 물론 전남도당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황남준 앞에 글 485쪽 본문으로 돌아와서 197페이지 봉기군은 여수시내에 진입하는 즉시 600여 명의 민주단체 회원, 학생들과 손잡고 전 경찰서, 관공서, 기타 기관을 점령함과 동시에 악질적인 경찰들을 처단했다. 그리하여 거사 다음 날인 20일 오전 9시경에는 여수시 전체가 봉기군에게 장악되었다. 마침내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시내 도처에 인민공화국기가 개항되었다. 행동적이고 전투적인 남녀, 중, 고등 학생들이
적극적인 선전 활동에 나서는 가운데 시내 곳곳에는 제주도 출동 반대, 미군도 소련군을 본받아 즉시 철퇴하라,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의 제목 아래 각종 성명서가 나붙었다. 이와 함께 봉기군의 공식 대표기관인 제주도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는 여수 신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는 조선인민의 자식이며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다. 우리는 조국의 방위와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우리는 제주도의 애국 인민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기 위해 우리를 제주도로 출동시키려는 명령에 대해 조선인민의 자식으로서의 사명하에 이것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동포를 위해 결연히 일어섰다. 14. 20일 오후 3시 중앙동 광장에서 약 4만여 명의 여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인민대회에서는 노동조합 대표, 농민조합 대표, 여성동맹 대표, 청년대표의 인민공화국 수호를 외치는 연설이 있었고 15. 다음과 같은 6개 항목의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15. 198페이지. 인민대회가 진행되는 도중 연사들이 이제 38선은 터졌습니다. 라는 선동을 할 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청중 가운데 우는 사람도 허다했다고 한다. 연사 중에는 인민군이 현재 남한으로 진격 중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황남준 앞의 글 463쪽. 물론 이러한 선동은 실제적 근거 없이 단지 대중을 고마하기 위한 수법에 불과했다. 1. 인민위원회 여수 행정기구 접수를 인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 3. 대한민국의 분쇄를 맹세한다. 남한 정부의 모든 법령은 무효로 선언한다. 5. 친일파, 민족 반역자, 경찰관 등을 철저히 소탕한다. 6.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인민위원회는 최후의 결정가로 대회를 끝냈다. 그리고 곧바로 군중 시위에 들어갔다. 다음 날인 21일부터는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인민재판이 개최되어 그동안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앞장섰던 경찰과 테러단체의 간부 등 반동 무리에 대한 처단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수십 명의 반동 인사들이 인민재판으로 처형되었다. 10월 23일 여수인민위원회는 시민들에게 1인당 백미 3흡씩을 배급하고 천일고무 창고에 있는 백색 직화답이 작업용 신발을 나눠주었다. 금융기관과 산업직장은 소속 종업원들에게 운영권을 위탁하고 일반 시민에게 일부 대출까지 했다. 봉기군 장병에 대한 원어활동이 전개되고 전매국에 있는 담배가 공급되었다. 한편 여수시가 장악된 지 얼마 후 봉기군은 한 개 대대만 여수에 남겨놓고 나머지 2개 대대는 즉시 순천으로 북상시켰다. 약 2,000여 명의 봉기군이 6량의 기차에 나누어 타고 9시 30분에 순천에 도착하자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소속 2개 중대가 봉기에 합류했다. 이와 함께 미 군사고문단이 광주에서 급조해 순천을 방어하기 위해 파견한 제4연대 소속의 한 개 중대도 역시 봉기군과 행동을 같이 하기로 결의했다. 19. 이렇게 해서 계속 세력이 커지게 된 봉기군은 경찰의 저항을 단숨에 제압하고는 오후 3시경에 이르러 순천마저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봉기군이 장악한 순천에서도 지수와 친일파들이 민중의 손으로 단죄되었고 200페이지. 이 같은 처단은 종종 극단적 형태로 이루어졌다.
제일 먼저 봉기군에게 체포됐던 경찰관들은 무조건 총살되었으며 나중에 체포된